현 한국기자협회 협회장이시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오랜 회원이시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심사위원도 오랫동안 역임하신 바가 있는 김동훈 기자협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기레기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자는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 여론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원인 제공은 분명히 그 언론이 했던 게 분명하죠. 최순실 게이트를 이끌었던 그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때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었어요. 보수 매체가 문을 열었고 진보 매체가 그걸 받아서 확장시켰고 그 다음에 중도 매체가 종집을 찍었거든요. 나잡구나 민원연 5월호 표지 이야기. 저희 항상 표지는 민원연 회원 인터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5월호 회원 인터뷰 손님으로는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와우.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현 한국기자협회 협회장이시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오랜 회원이시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심사위원도 오랫동안 역임하신 바가 있는 김동훈 기자협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되긴 했지만 기자협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민원연 차원에서 이렇게 또 축하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김원경 대표님이나 전화드리고 그렇게 했던 걸로만 기억을 하는데 기자협회 지금 요즘처럼 언론에 대한 이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이고 또 유독 언론 이슈가 많고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말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기자협회장이 되셔가지고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아요. 기자협회장 취임하신 소감이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치열한 선거 과정이 있었고요. 거기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됐을 때 좀 뭐 기쁘다 막 이런 어떤 느낌보다도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고 좀 착잡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언론과 기자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자협회 그 회장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얘기했던 게 기자 자존감을 회복하자라는 거였는데 단순히 뭐 기자들의 자존감만 회복하자는 게 아니고 언론의 신뢰, 기자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자성, 반성부터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기레기 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부터인데 그 이후에 기자 대표라는 사람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기레기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거 기간 내내 당선되면은 유족들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월 13일 날 유족 대표를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협회 저를 포함한 임원들이 찾아뵙고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4월 13일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4월 13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이랑 만날 계획이란 말씀이시네요. 유경근 집행위원장님과 통화를 했고요. 또 뭐 그 전부터 좀 아는 사이인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자 대표로서 사과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언론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뭐 이 부분에서 여쭤보실 거 없으세요?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흔쾌히 이 기자들의 이런 사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던가요? 좀 많이 섭섭해하지 않으시던가요?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제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을 할 때가 2015년, 16년이었는데 2015년 4월 16일 날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로 언론노조 대표단이 찾아뵌 적이 있어요. 한 50명 정도가. 그때 저도 이제 수석부위원장 자격으로 제가 좀 마이크를 잡고 또 사죄 드리고 했던 뭐 또 그 어떤 회견문도 낭독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유족들의 어떤 그 차가운 냉담한 눈초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그 회한이 쌓이셨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었고, 그리고 다행히 좀 이 대화가 거듭될수록 유족분들도 좀 눈이 녹듯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런데 그때는 언론 노조에서 찾아뵀던 거고, 한 50명 정도 중에 직군이 다양했죠. 기자는 소수였고, 아나운서, PD, 기술직, 경영직군 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자 대표로서 한번 정식으로 좀 찾아뵙고 사죄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 저녁 7시에 안산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또 민원연에서도 또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죠.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이번 계기가 또 기자 사회 어쨌든 좀 성찰과 자성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기자협회 차원에서는 지금까지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던 모양이네요.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기자협회는 어떤 정치 조직이나 정파성을 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사과드릴 건 사과드리고 자성할 건 자성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또 세월호 참사 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처장님 다음 질문 하시기 전에 제가 네. 깜빡한 게 있는데 요거 잘 편집해서 붙여주실란가 모르겠네요. 저희 신미 신임 사무처장님께서 민원연 신임 사무처장님이신데 아마 민원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방송에 처음으로 지금 나가시는 방송일 거예요. 이 방송이 이게 영상으로도 나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저 지난해 저 회원 인터뷰 저도 했었는데 회원 인터뷰 때는 아직 신임 사무처장님이 아, 아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너무 그냥 바로 훅 우리 김동훈 회장님 인터뷰로 넘어간 것 같아서 우리 신미 신임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앞으로 쭉 회원 인터뷰 함께하게 되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께서 또 얼굴 잘 기억해 두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불쑥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거는 이 언론단체 대표이기도 하지만 사실 김동훈 회장이 민원연 회원이세요. 아주 아까 오래됐다 그러는데 1991년, 2년 이때부터 회원 활동을 시작했고 저희 민원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언론학교 1기 출신입니다. 이 민원연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그것도 설명해야죠. 오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언론학교 1기면은 학생이시던 때인가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1990년에 그러니까 대학 신문 출신인데요. 학부사 기자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운동에 복무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배운 건 뭐 도둑질밖에 없다고 기사 쓰고 취재하고 이런 건데 그때는 언론운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하던 시절이거든요. 노동운동하고 뭐 통일운동하고 뭐 이런 시절이라 그래서 언론운동한다 그러면 마치 약간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정면으로 좀 도전을 못하고 약간 비겁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민원연이라는 단체를 처음 알게 됐어요. 해직 기자분들이 만드신 단체라는 걸 처음 알았고 그래서 올해가 딱 제가 민원연과 인연을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 같아요. 그러니까 1990년 즈음에 민원연을 방문했을 때 여기 계신 신미 간사가 계셨고 두 분이 또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신미 처장님하고는 정말 어언 30년 된 사이고요. 저보다 이제 한 학번 아래인데 그 대학을 막 졸업하고 와서 진짜 파릇파릇한 모습으로 네, 파릇파릇했답니다. 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기 사실은 이제 저도 대학 신문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전대기련이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전대기련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명하신 분들도 많죠. 뭐 양정철 지금 민주연구원장도 계시고 또 정부철 지금 청와대 그 홍보기획비서관도 계시고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이런 선후배들과 함께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언론운동을 하게 됐고요. 민원연에서 활동하면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언론학교가 처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는 수강을 했었고 91년에 제1기 언론학교 수강생으로 그때 손석희 앵커도 강사였고 지금은 조금 생각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진숙 MBC 기자도 강사였고 유일한 여성 강사. 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외신 기자로 또 예, 그렇죠. 이름값을 떨치시던 이라크 시절이죠. 전쟁 예. 가지고 많이 네. 떴었죠. 네. 그러다가 그 92년 국회의원 총선 앞두고 모니터 보고서를 저희가 냈어요. 모니터 활동을 했어요. 그때 저도 모니터 요원으로 일을 했었고 보도자료도 쓰고 막 했던 기억이 나고 92년 총선에서 처음 당선되신 분이 바로 이 민원연의 3파 역할을 하셨던 지금 저기죠 그 이부영 선배. 이부영 선배가 해직 언론인 출신으로. 그 국회의원이 되셔서 네. 민원연에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제가 갔습니다. 그 인터뷰어와 인터뷰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방에서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하려고 줄 서 있는데 그 이부영 선배가 그 저는 정식 기자도 아닌데 민원연 어딨어 민원연 정말로? 민원연 들어와 뭐 그러시더라고요. 민원연하고의 그 취재 약속 그렇죠. 그 뭐 어떤 거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다른 약속 안 하고 온 기자들보다 저는 약속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지금 김동훈 회장님이 매우 성실하고 가열차게 활동한 걸 얘기하시는데 제 기억에는 언론학교에 결석도 자주 하셨던 것 같고 이렇게 출석부에 왜 이렇게 늦게 오지?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민원연 간사는 아닌데 그때 어디선가 취재하던 그죠? 증거도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신미 처장님께서 그때 간사셨으니까 출석 사항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뒤늦게 막 수업 말미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왜 수업이 불성실하냐 말했더니 그래도 바쁘게 꼭 수업을 듣고자 달려왔다며 숨을 헐떡이며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졸업식에 참석해서 제가 졸업장도 받았는데 네.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정동익 선생님. 정동익 의장님. 교장 정동익 직인 찍힌 졸업장이 아직도 저한테 있습니다. 네. 지금은 민원연 고문이시죠. 네, 꼭 나중에 증거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증거 있는데 제가 출석을 빠졌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네. 이건 또 뭐 이 얘기 가지고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저는 김동훈 회장님하고 첫 인연이 2016년인가 그랬죠. 이달의 좋은 보도상 15년부터 했었나요? 예. 저희가 처음으로 이달의 좋은 보도상 민원연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이제 시상식을 하기로 처음 시작할 때 2015년에 그때 이제 심사위원. 예, 초임 심사위원이죠. 그러니까 첫 심사위원으로 굉장히 길게 활동해 주셨어요. 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수석 부위원장 시절에 수석 부위원장 겸 언론노조 민실위원장을 겸했는데 그 자격으로 심사위원을 맡겨주셔서 매달 좋은 보도상을 선정을 했고 그 시상하는 영광도 좀 많았었죠. 네, 그때 또 기억이 나네요. 민원연과 그렇게 또 인연을 맺으시고 이제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직업 기자로서의 그 전에 이제 학생 기자였다면은 직업 기자로서 이제 또 길을 걷게 되셨는데 이제 기자 생활 하면서의 어떤 그런 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력도 조금만 정리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받고 싶었던 상은 MST 인권 언론상이었는데 그 조금 상을 사실은 이달의 기자상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는요 시상자로 처음 선택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그 아쉬운 대목도 있는데 나름 그 사내에서는 특종상도 많이 받고 상을 좀 한겨레 대상도 받은 적도 있고 하는데 그때는 또 한겨레가 기자협회 회원이 아니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출품할 기회조차 없었고 그 뒤에는 또 조금 몇 번 출품을 했는데 떨어지고 그게 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상은 이제 협회 소속 회원사만 출품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겨레 신문사가 1988년에 그 창간되고 나서 한동안
10년 넘게 기자협회에 가입을 안 했었어요. 가입 거부였죠. 가입을 거부했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자협회가 한겨레가 생각하는 지향과 맞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초기에? 예. 조금 그때부터 기자협회가 과거에 그 어떤 군부 독재에 맞섰던 기자협회의 결과 그런 결이 조금은 퇴색됐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는 이제 한 10년 정도 후에는 다시 한겨레도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한겨레에 가시기 전에 미디어오늘 기자도 하셨고 그 전에 또 한국대학신문 기자도 하셨고. 그렇군요. 자극 매체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저는 한겨레 신문사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게 목표였죠. 미디어오늘에도 기자 생활 하셨으면 미디어 비평에도 그 경험과 일가견이 있으시군요. 저는 미디어 전문지 기자 출신이에요. 그렇죠. 미디어 기자를 사실은 저는 교육 전문이기도 하고요. 말지에 학생운동 그 연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명으로도 쓰고 제 본명으로도 쓰고 했었는데 말지에 거의 매달 연재를. 그래서 저는 뭐 학원 그다음에 그 교육 문제 우리 교육에도 잠깐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교육 문제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또 미디어 전문이라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교육 쪽이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좀 옮겨지더니 지금은 스포츠 전문이라. 기자협회장 가시기 전에는 한겨레에서 스포츠 국장인가요? 아니 부장까지 하셨었나요? 팀장이죠. 근데 그 사실은 사회부가 제 체질에 맞아가지고 사회부에 있을 때 좀 좋은 기사도 많이 발굴하고 취재하고 했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스포츠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스포츠 쪽에서 기자 생활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스포츠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인권에 대한 관심,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스포츠로. 뭐 기자로서도 지금 뭐 다양한 활동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뭐 현장에서만 활동하는 것도 바쁜 게 기자 생활인데 기자협회 또 언론노조 이렇게 활동도 또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일단 그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언론계에 좀 지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자협회 활동을 하게 됐고요. 편집위원부터 시작해서 부회장, 그다음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인맥이 쌓이고 또 협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기자협회 회장 선거까지 나서게 된 거고요. 또 언론노조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뭐 노조 활동이야 그 사내 한겨레 노조에서 제가 수석 부위원장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활동을 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때 기자들이 많이 해고됐잖아요. YTN 특히 6명의 해고자가 나왔을 때 2008년에 제가 공교롭게 미디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봄에 그 광우병부터 그러니까 PD수첩 그리고 KBS 정현주 사장에 대한 압박 그리고 YTN 해고 사태 등등해서 뭐 굵직한 것만 계속 엄청났고요. 신재민 그 당시 왕차관이라고 하는 신재민 씨의 이 뭐 언론재단을 비롯한 그 어떤 그 전 정권 걷어내기 이런 작업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좀 그 바빴고 또 사명감도 있었고요. 이 역사가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때 거의 한 넉 달 동안 하루도 못 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2008년 5, 6, 7, 8월은 그 4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좀 많이 힘들었고 가장 바빴던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언론 운동의 필요성, 언론 노조의 필요성, 그다음에 그 기자들의 어떤 권익단체라는 기자협회의 제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제 그냥 단순히 기자 생활을 하신 게 아니라 기자협회 그리고 노동조합, 언론인들의 노동조합은 또 다른 노조와 또 의미가 다른데 그렇게 아무래도 깊숙이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언론의 문제점, 흔히들 언론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독자나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언론은 그리고 기자는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 여론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원인 제공은 분명히 그 언론이 했던 게 분명하죠. 그리고 일련의 어떤 과정을 보면은 세월호 참사 때의 그 왜곡 보도, 날조 보도 이런 게 너무나 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성과 성찰 속에 조금 신뢰를 회복했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이제 언론이 이끌어냈고, 그리고 한 정권의 몰락까지도 가져왔는데 참 의미심장한 게 최순실 게이트를 이끌었던 그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때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었어요. 보수 매체가 문을 열었고 진보 매체가 그걸 받아서 확장시켰고, 그 다음에 중도 매체가 종집을 찍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문을 열었던 건 TV조선이고 확대 재생산시켰던 건 한겨레고 마지막에 태블릿 PC로 JTBC가 이제 결정타를 매긴 거죠. 이렇게 언론이 힘을 합쳤을 때 보수 진보 따로 없이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못 참고 정의를 위해서 매진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그랬던 언론이 이 조국 이슈가 터졌을 때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고 모든 어떤 그 프레임을 보수 진보로 나누고 자기 편 만들기 급급하고 혈안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실망했고 또 기레기 소리가 다시 나오게 된 거죠. 지금 한국 언론의 문제를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특히 한국 언론은 전 세계에서 아마 이렇게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은 나라가 이 경제 수준에 비춰봤을 때 참 우리나라 특별한 사례인데요. 왜 그렇게 우리의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 급격히 낮아졌다고 보시는지. 사실은 아까 국경 없는 기자회 분들하고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위상 추락, 언론의 신뢰 추락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래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를 살펴보면 가짜 뉴스거든요. 페이크 뉴스. 이게 우리나라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데 이게 이제 매체가 다양해지고 플랫폼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굉장히 간편해진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유통도 간편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두 정파로 나눠져서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듣고 싶은 뉴스만 찾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가 계속 활개를 치게 되는 것이고요. 확대 재생산되는데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 분단이라는 특성이 계속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억압했었고 아직까지도 그 어떤 그 진영 간의 논리에서 대결에서 빠지지 않게 등장하는 게 이 분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가짜뉴스를 만들기 굉장히 용이한 환경이라는 거죠. 이 환경 자체가. 여기다가 뭐 이를테면 5.18 김한원 씨 5.18 그 왜곡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주 손쉽게 끼워 맞추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게 되고. 그것도 북한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그 가짜 뉴스가 더 판을 치게 되고 신뢰를 추락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출판물 그러니까 매체로 등록된 매체 수가 뭐 44,000개인가 그렇대요. 근데 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사가 200개가 안 되거든요. 189개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매체가 전체 등록 매체의 5%도 안 되는 거죠. 맞나요? 2,002만. 그렇죠. 네. 한 3%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기자협회에 가입돼 있는 매체라 그래서 뭐 다 건강하냐, 다 뭐 올바른 보도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서도 사실 좀 그 건강치 못한 보도에 대한 어떤 자성과 성찰도 하고 때로는 자격징계 문과위원회 열어서 징계도 내리고 그렇지. 하는 판인데 기자협회 그 등록되지 않은 그런 매체들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매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치 못한 매체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둘 것인가. 그렇다 그래서 마냥 규제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한 목소리인데 뭐 거기서 좋은 목소리, 나쁜 목소리 가려내기도 참 어려운 일이고 저도 사실 그 선거 나오면서 그 언론과 기자의 신뢰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뾰족한 그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항상 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토론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뭐 김 회장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원인으로 이번에 기자협회에서 이제 세월호 유족들 찾아뵙고 이제 사과 하는 시간을 뜻깊은 시간을 갖는 데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저는 이게 친일 그다음에 또 독재 정권 거치면서 부역했던 언론인들이 친일 언론에 대한 청산도 제대로 못했고 그렇죠. 또 권력과 유착했던 부역 언론에 대한 청산도 못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친 언론들이 이후에 우리 언론 시장에 거대 언론으로 성장하면서 그들이 힘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 힘이 왜곡된 보도로 나타나고 저는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계속 쌓이면서 사실 지금 가짜뉴스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짜뉴스가 과연 새롭게 생긴 그 새로운 미디어들의 또는 군소 미디어들의 문제이냐 저는 또 그런 부분만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런 역사적 맥락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이제 기레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기자사회를 대표하는 기자협회가 그것에 대한 자성을 낸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신문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100년을 맞는 또 두 대표적인 큰 신문사가 있는데 또 그들이 이번에 또 정말 진정한 반성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언론이 신뢰를 얻는 방법은 어쩌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나온 역사의 길에서 의도했던 아니든 잘못한 부분에 대한 솔직한 사과가 첫 번째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자협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레거시 미디어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통 언론들이 지금 뭐 신미 처장도 쭉 말씀하셨지만 어떤 과거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를 보면은 정말 창피하기 이를 데 없죠. 그래서 마치 레거시 미디어는 그 어떤 가짜 뉴스가 적거나 뭐 이렇게 좀 괜찮고 네. 나머지 군소 매체들은 좀 그 가짜 뉴스를 많이 양산한다 이렇게 볼 수만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어떤 신문은 그 병원 노조 그 딸기밭 오보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좀 제가 사실 기자협회 회장이고 그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금. 익명으로밖에 얘기를 네. 못하는데 네, 모 언론사. 그것도 간단하게 확인만 했어도 그런 오보가 전화 한 통. 안 날 수 있는데 뭐 정말 거대한 매체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오보를 낸단 말이죠. 그게 또 가짜 뉴스가 돼서 양산이 되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공영방송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공영방송도 그 어떤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굴곡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부끄러운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우리의 그 레거시 미디어부터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기자협회 장이시니까 회장이시니까 그 이제 일단 다른 플랫폼, 다른 신생 미디어들이 연관된 가짜뉴스 문제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혹시 기자협회 차원에서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올해 또는 향후에 임기 내에 좀 준비하고 계신
프로젝트 뭐 계획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유족분들 찾아가서 예. 사과하는 거를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의 어떤 그 이번에 채널 A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좀 더 진상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간에 아무리 그 기자협회 회원사고 회원이라 할지라도 강령이 있거든요. 기자협회 예. 취재윤리 강령. 이 취재윤리 강령도 있고 저희 그 5대 강령이 있는데 네. 거기에 어긋나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나 기사를 썼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그 자격징계분과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회원사 가입만 했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그리고 징계할 땐 징계하고 뭐 해야지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사에 대한 평가와 일종의 일상적인 그렇죠. 견제도 좀 해야 된다. 견제는 너무 센가요? 견제라는 표현보다 이제 평가 규제. 네, 위반했을 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일상적인 점검이라는 점검. 일상 점검. 자정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사실 이렇게 회원사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기자협회라는 그렇죠. 큰 조직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렇죠. 우리 스스로 그 가짜뉴스 양산하고 우리 스스로 기자답지 못한 행동한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우리 스스로 더 가혹하게 엄중하게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날카로운데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 협회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원래 있어야 하는 기능을 되살려 보겠다. 이런 포부로 한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감한 질문 남았는데 처장님 차례예요. 제 차례인가요? 이 질문 피하려고 했는데. 네.